안녕하세요. 안과 이원장 이창욱입니다. 오늘부터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는 우리 눈과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눈에 대한 상식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조리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노출인데요. 노출이란 카메라 센서에 얼마만큼의 빛을 노출시킬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노출이 부족하면 사진이 어두컴컴하게 찍힐 것이고, 노출이 과다하면 사진이 매우 밝게 나오겠죠. 카메라에서 노출을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바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센서 감도입니다. 조리개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 우리가 유효 구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아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풀면 유효 구경이 커지면서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리개 크기는 F값으로 나타냈는데 F값이 커질수록 조리개가 작아지는 거예요. 카메라를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F값이랑 조리개 크기는 반대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F값을 분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숫자는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F값은 분모값이고요.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분자에는 포컬 랭스라고 하는 렌즈마다 고유한 초점 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전체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분모만 따로 떼서 F값이 1.4다, 2.0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 F값 넘버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1.4부터 시작을 하는데 1.4, 2.0, 2.8, 4.0, 5.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왜 하필 1.4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F값이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는 바로 1.4라는 것은 루트 2를 뜻하는 것입니다.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이죠. 1.1421356 어쩌고저쩌고 하는 무리수입니다. 소수점이 무한대로 이어지죠. 이 루트 2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4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루트 2로 정했냐? 그것은 F값이 한 단계 변할 때마다 조리개 크기가 2배씩 바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넓이 공식 기억나시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요. 여기서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원주율이고 R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몇 배가 될까요? 네, 당연히 루트 2의 제곱인 2배가 되겠죠. 즉 반지름이 1.4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값을 루트 2의 배수들로 정한 것입니다. 카메라에선 한 단계를 한 스탑이라고 하는데 F값을 한 스탑 올리면 조리개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F값을 한 스탑 내리면 조리개 면적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값을 1.4에서 2.0으로 바꾸면 유효 구경은 2분의 1이 돼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은 F값을 2단계, 2스탑 바꾸면 조리개 면적은 어떻게 변할까요? F1.4에서 2.8로 2스탑을 올리면 조리개 면적은 제곱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F8에서 F4로 2스탑 내리면 반지름이 2배가 되었으니까 조리개 면적은 4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조리개를 조이면 사진은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진은 어두워집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사진이 어두워지는 건데요. 빛이 매우 충분한 대낮에는 조리개를 조여도 충분히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개를 조이면 초점이 맞는 범위가 앞뒤로 넓어집니다. 우리가 초점이 맞았다고 간주하는 범위를 초점 심도라고 하는데요. 초점 심도가 얕다는 것은 앞뒤로 초점이 맞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뜻이고요. 초점 심도가 깊다는 것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앞뒤로 넓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리개를 조이면 색수차가 줄어들고 비네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면 대개는 사진이 선명해진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조리개를 아주 작게 바늘구멍처럼 만들게 되면은 회절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사진이 흐릿해집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오늘은 본격적인 카메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점 심도에 관한 것은 그림을 봐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초점이 맺히는 위치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는 왼쪽 그림에서는 조리개를 조였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조리개를 풀었다는 것 뿐입니다. 왼쪽처럼 작은 조리개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초점 면에서 약간 앞뒤로 벗어나도 빛이 퍼지는 정도가 적습니다. 노란색 영역이 초점이 맞았다고 인정해주는 범위인데요. 앞뒤로 이 노란색 영역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처럼 큰 조리개로 빛이 들어오면 앞뒤로 조금만 움직여도 빛이 많이 퍼집니다. 그만큼 노란색 영역은 앞뒤로 좁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이 맞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이 노란색 영역을 초점 심도라고 하는데, 결국 왼쪽처럼 조리개를 조이면 초점 심도가 깊은 사진이 되는 것이고요. 조리개를 열면 초점 심도가 얕은 사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예리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리개를 아무리 조여도 초점이 맞는 점은 변함없이 한 점이지 않습니까? 저 노란색 부분도 분명히 빛이 번져서 초점이 안 맞은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 초점의 번짐이 카메라의 한 픽셀보다 작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진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 센서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픽셀 하나보다 초점의 번짐, 우리가 블러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 블러 서클이 센서의 한 픽셀보다 작다면은 센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서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은 망막이고요. 픽셀에 해당하는 것은 시세포입니다. 우리 눈도 시세포의 크기를 넘어가지 않는 번짐은 느낄 수가 없어요.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f1.4로 찍은 사진입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해서 찍은 사진이고, 초점은 사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맞은 것 같아요. 그보다 앞에 있는 나무와 꽃들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죠. 이 사진은 초점 심도가 굉장히 얕은 사진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조리개를 조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F값 16이죠. 가까이 있는 꽃과 중간에 있는 나무, 멀리 있는 배경까지 모든 사물들에게 초점이 잘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리개를 조여서 초점 심도를 깊게 만든 사진입니다.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모든 사물에 초점이 맞았기 때문에 펜 포커스 사진이라고 합니다. 주로 인테리어 혹은 풍경 사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여서 깊은 초점 심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얕은 초점 심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피사체, 여기선 사람이 될 텐데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앞뒤의 배경을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리면 인물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조리개가 있습니다. 바로 홍채와 동공이죠. 동공은 특정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홍채 중심에 있는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동공은 우리 각막 중심에서 약간은 코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홍채는 코 쪽보다 귀 쪽 넓습니다. 이 홍채의 역할은 카메라 조리개의 역할과 거의 유사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초점 심도를 높이고 색수차를 줄여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말 눈동자는 홍채와 동공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죠. 일본어로는 히토미라고 합니다. 여자 이름에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눈동자를 번역하기가 조금 힘든데, 보통은 눈동자를 퓨필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눈동자랑 퓨필은 느낌이 좀 다르죠. 홍채 색이 밝은 서구권 사람들은 이 홍채와 동공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동아시아 사람들은 짙은 갈색, 거의 검은색 홍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채와 동공을 함께 아우르는 눈동자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카메라의 조리개와 우리 눈의 홍채가 다른 점은, 우리의 홍채는 마음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홍채는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동공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주변이 밝은 곳이라면 동공이 작아지고, 주변이 어둡다면 동공이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 밝기 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신경인데,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두 종류의 자율신경이 우리 몸 안에 여러 내장기관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홍채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홍채 확장근을 자극을 해서 동공을 크게 만들고요. 부교감신경은 홍채 괄약근을 자극해서 동공을 작게 만듭니다. 따라서 동공은 주변 밝기와 감정 상태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는 우리 감정 상태의 영향을 받거든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왼쪽 사진처럼 고양이의 동공이 작아져 있을 때는 왠지 날카롭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정작 고양이는 가장 기분이 좋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가운데 사진처럼 동공이 적당히 커져 있으면 굉장히 귀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짜증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동공이 최대로 커진 경우는 사냥놀이를 할 때처럼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카메라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사진의 해상도 측면에서 조리개를 조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했었죠. 사진의 밝기는 조금 어두워질 수 있지만 초점 심도가 늘어나고 색수차가 줄고 비네팅도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더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눈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공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조명을 밝게 하는 겁니다.
동공은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변을 밝게 하면 동공을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 밝기가 밝아지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부작용 없이 초점 심도를 늘리고 색수차를 줄여서 전체적인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오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인데, 책 읽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스탠드나 독서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전체 조명을 밝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돋보기를 쓰고 싶지 않다, 아직은 그 정도 나이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공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꺼풀을 찌푸리면 동공 대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신 잇몸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안경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안경을 잃어버리면 눈을 잔뜩 찌푸려서 찾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빛이 들어오는 틈새, 구멍을 작게 만들면 초점 심도가 늘어나고, 초점 심도가 늘어나면 앞뒤로 잘 보이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근시와 난시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안이 온 사람들도 눈을 찌푸리면 가까이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안경으로 만들어준 것이 피놀 안경입니다. 핀홀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란 뜻이고요. 피놀 안경을 쓰면 약간의 근시, 난시 혹은 노안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어디까지나 눈꺼풀을 찌푸리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카메라의 조리개를 조이는 것과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밝은 조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둡게 보이겠죠. 시야도 극단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안경을 쓰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책 읽을 때 돋보기 대신 임시 방편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피놀 안경을 판매하는 판매처에서는 이 안경이 근시 진행을 막는다든지 노안을 치료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개발된 수술 장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0년쯤 개발된 캄라 인레이이고요. 각막 속에 삽입하는 임플란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술 받으신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이 캄라 인레이의 전체 지름은 3.8mm이고요. 가운데에 1.6m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빛이 통과하는 구멍을 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각막 속에서 산소나 영양분이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께는 굉장히 얇습니다. 6 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A4 용지의 15분의 1 정도의 두께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각막에 삽입을 해도 각막 모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캄라 인레이는 단독으로 삽입할 수도 있고 라식 수술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펜토초 레이저로 각막 중심부까지 터널을 만든 다음에 각막 중심부에 인레이를 삽입하고요. 라식과 함께 시행할 때는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열어 젖힌 다음에 우선 엑시머 레이저로 근시 난시를 교정하죠. 그리고 각막 절편을 덮기 전에 중심부에 캄라 인레이를 잘 위치시키면 캄라 인레이와 라식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식으로는 근시 난시를 교정하고 캄라 인레이로는 노안을 교정해서 멀리 보는 안경도 벗고 가까이 보는 돋보기도 벗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수술 대상이었습니다. 이 캄라 인레이는 분명히 노안 교정 효과는 있었는데 그 효과의 개인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사람의 동공 크기는 개인차가 있거든요. 원래도 동공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캄라 인레이를 해도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진 않겠죠. 그리고 동공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시력은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었겠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시력 저하가 일어나서 야간 운전할 때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술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이 캄라 인레이를 삽입한 일부 환자들에게서 각막 염증과 혼탁 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의 원인은 확실하진 않은데 인레이가 각막 내의 산소나 영양분의 확산을 방해하였고 인레이 자체도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성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막 혼탁은 심각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인레이를 제거하더라도 각막 혼탁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리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놀 원리를 이용한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미국 아프테라 사례에서 발표했던 IC8이라는 인공수정체입니다. 아프테라는 아마 바슈룸의 자회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냐면 The First Available Small Aperture Extended Depth of Focus IOL, 번역하면 최초의 작은 조리개 원리에 확장된 초점 심도를 가진 인공수정체라는 뜻입니다. 이 인공수정체는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는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사용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 IC8 인공수정체는 중심에 1.36mm 크기의 구멍이 있습니다. 아까 캄라 인레이의 구멍이 1.6mm였잖아요.
인공수정체는 눈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구멍이 더 작아야지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MTF 차트입니다.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렌즈 고를 때 이 MTF 차트를 보실 텐데, 카메라 렌즈의 MTF 차트는 센서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대비나 해상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차트죠. 하지만 인공수정체의 MTF 차트는 조금 다릅니다. 인공수정체 차트는 거리에 따른 시력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포커스 커브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가로축에서 제로인 지점은 원거리를 뜻합니다. 운전이나 야외 활동할 때의 시력을 나타내고요. 가로축이 1.5디옵터 되면 66cm의 중간거리를 뜻하고요. 가로축의 3디옵터 지점은 33cm의 근거리, 책이나 신문을 보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초록색 선이 단초점 인공수정체인데, 원거리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모두 한 점으로만 모아주기 때문에 원거리는 가장 선명하고 밝고 또렷하게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하지만 앞뒤로 조금만 초점을 벗어나면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맨눈으로 핸드폰이나 책을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돋보기 안경이 필요한 인공수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색 그래프가 IC8 인공수정체인데, 단초점 인공수정체에 비해서는 넓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죠. 마치 조리개를 조여서 초점 심도를 늘린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로축이 0.5 이상이면 유용한 시력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하면, IC8은 원거리부터 1.2디옵터까지 넓은 범위에서 유용한 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파란색으로 표시된 페놉틱스를 말씀드릴게요. 이 페놉틱스는 삼중초점 인공수정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이너스 2디옵터 부분에서 봉우리가 하나 보이고요. 마이너스 2.75디옵터 부분에서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거리에도 봉우리가 있으니까 총 3개 있어서 삼중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와 눈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시 조리개 이야기로 돌아가면, 조리개를 조이면 초점 심도가 늘어나지만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대신 카메라는 센서 감도를 올리거나 셔터 스피드를 늘려서 전체적인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우리 동공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고요. 눈 속에 조절할 수 없는 조리개를 영구적으로 넣게 되면은 빛이 없는 곳에서의 시력은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안약입니다. 2021년도 미국 엘러간에서 출시한 뷰티이고요. FDA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안약은 동공을 축소하는 축동제입니다. 축동제인 필로카르핀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안약이거든요. 현재 사용하는 필로카르핀은 농도가 2%인데 1.25%로 낮춰서 노안 교정용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효과는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정도 넣으면은 대개는 근무하는 시간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플러스 1.5에서 1.75 정도의 돋보기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참가자의 5%가량에서는 두통과 출혈, 야간 시력의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필로카르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용을 하게 되면 망막 박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니까 뷰티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카메라의 조리개와 초점 심도, 그리고 안과 의사들이 이 원리를 어떻게 응용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